예, 시청자 여러분, 예, 지루합니까? 바다이님, 예, 그 가까운 데 계시는데 몇 시에 출발하실 겁니까? 예, 청정기님, 이한혁은 죽은 김정은과 이종사 총관, 예, 김정남과 이종사 총관이죠. 예, 레인보우 스카이님, 이해라는 전 목사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 더 이상 반주 목사를 선전하지 마시라. 예, 동의합니다. 문과 선생님 오셨네요. 예, 이한영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기 위한 가명이었다. 예, 남순단님, 예, 예,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예, 야, 그래도 늦은 시간에 400분 이상 지금 청취를 하고 계십니다. 뭐 제가 사실 뭐 이 북한의 이런 탈북민들 또는 뭐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2016년에 한국으로 망명했다가 그 미국으로 또 이주한 사람 있죠. 이정호 씨라고. 그 당시에 그 이정호 씨를 두고 아마 그 우리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금고직이다, 부부장급이다, 뭐 최고위급 탈북민이다 이런 막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정호 씨 같은 경우는 최고위급은 아니고요. 예, 그 이제 북한의 35호실이라고 35호실이 이 김정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39호실 업무일 뿐이죠. 근데 그 이정호 씨가 마지막 직함이 노동당 39호실 산하 중국의 그 다리엔 대련 주재 대형 총회사라고 있습니다. 그 대형 총회사의 지사장이었죠. 지사장.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아마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장 정도에 빗댈 수 있는 그런 직위의 사람이다.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어쨌든 이 북한 외교관들하고 함께 손에 꼽힐 만한 그런 뭐 고위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정도 되면은.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한국으로 그 망명한 이 북한의 고위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어쨌든 뭐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지금 뭐 태용호 씨, 뭐 태용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마 국정원 산하의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적을 뒀다가 지금은 쫓겨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용호 씨 말고도 외교관이 4명이나 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4명 정도가 그게 이제 공개된 망명 외교관으로는 아마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하고 있는 고영안이라고 여러분들 알 거예요. TV에 가끔 나오고 상당히 지적이고 이 북한 사회나 해외 북한 그 외교관들의 활동 영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영안 씨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 현성일이라고 있고 현성일. 그 현성일 씨는 아마 그 수석 연구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비공개로 또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또 한 도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태공사가 한국에
비공개된 인물 외교관이 몇 명이 있는 걸 알고 아마 깜짝 놀랐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중요한 고급 정보원들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숨기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이제 또 새로운 또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한 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은 계속해서 김영삼에 관련된 그 내용하고 그 틀이 크게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그 월굴 없는 황장엽은 최효선의 남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최효선의 남편. 그 최효선의 이 남편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일까? 이 시간에 초이툼님 들어왔네요. 예, 반갑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살 배기 월부 갈 때 데리고 갔던 최효선의 그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되겠죠. 시아버지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시아버지는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이 국군 창설 멤버를 뭐 김원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 조종사 출신이면서 이 대한민국의 공군 창설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최효선의 시아버지, 월굴 없는 황장엽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최효선의 남편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장택상의 외손녀 사위입니다. 그죠? 장택상의 외손녀 사위입니다. 근데 이 외손녀 사위인데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초대 그 항공사령관을 우리나라에서 지낸 공군 창설 멤버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스카이님은 알 것 같은데, 바다이님, 초이툼님, 대한민국 이 공군 창설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마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첫 장에 이 양반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영무라고 대한민국 공군 창설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영무인데, 이영무의 아들이 바로 얼굴 없는 황장엽이었다는 인물이에요. 이영무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 최효선이 남편인 거죠.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장택상의 국무총리, 장택상에는 뭐 전 국무총리를 지냈으니까 외손녀의 사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족사가 또 재미있습니다. 좀 더 깊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차 한잔 마시면서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또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최효선 남편의 아버지가 이영무 초대 항공 사령관인데, 어쨌든 간에 그 선치는
이 또 임시정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얼굴 없는 황장엽, 이영무 사령관이 왜 북한에 갔냐 이거예요. 왜 북한에 갔냐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갔냐면은 6.25 때 납북돼 가지고 끌려서 북한에 간 거예요. 납북돼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북한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아버지가 아마 유언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언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영무 초대 공군사령관이 이 양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평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꼭 대한민국에 서울에 가서 고향에 가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후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이 양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뭐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반세기가 흐른 후에 정말 어렵게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말년에는 그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의 선진화 통일을 위해서 뭐 작은 힘이라도 미력 하나마 보태고자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그분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장택상의 세 번째 딸 장병혜는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예, 생존해 있는데 그 장병혜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시간 조절해야 되니까 뭐 어차피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예, 재미없는 분들은 일찍 주무셔도 좋겠고 재미있는 분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병혜가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어느 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효선의 남편은 이 자기 처이모를 꼭 좀 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이모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조선 3대 갑부 중에 하나였는데 장택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또 미국에 유학 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장병혜라고 있으니까 그 이모를 한번 만나봐라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당시에 또 우리 이 국정원의 안기부에 그 안가에서 보호를 받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아마 이 장병희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시켜줬는데 전화 연결이 된 겁니다. 누구하고 연결이 됐다고요? 장병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내가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장병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효선이 남편이 왔단 말이냐? 장병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선이 남편이 왔단 말이냐? 참, 어쨌든 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기구한 가족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그 초대 외무부 장관도 지냈고 3대 국무총리를 지낸 그 장택상의 셋째 딸 이 장병혜가 2005년에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10월 말쯤인가 이제 이때 장병희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정원 직원이 이제 같이 따라다니니까 젊은 남자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장병희 씨 그 얘기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효선이 남편이 대한민국에 왔단 말이냐. 이 사람이 도저히 이제 믿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장병희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한일협정 막 한참 얘기하고 하기 전에 1964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뭡니까 이 결혼한 그런 장병희가 이제 결혼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기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경기고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의 3대 갑부집 딸내미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첫 남자를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가정이 있는 집에 아들 셋이 있는 집에 장병희가 양가경이라고 하는 중국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거의 그 이후로 40여 년간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YS의 정치적 동반자 또는 정치적 동지자로서 상당한 경제적 후원을 장병희가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정보를 제가 접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장병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영무의 아들이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월북한 언니 사이가 대한민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카 사이가 장병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연결하니까 장병희 씨가 효선이 남편이 왔단 말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대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효선이 남편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 그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아주 실감 있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병희 씨는 그 조카 사이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당시에 기가 번쩍 뜨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병희 자신이 성인이 되기 전에 헤어진 큰언니의 딸이라는 거, 큰언니의 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과 6살 때 마지막으로 본 조카 최효선의 남편이 서울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병희가 하는 말이 우리 조카는 어디에 있나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함께 탈북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모가 물으니까 장병희는 그렇게 궁금해서 묻는데 그 조카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제 혼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병희 씨가 평소에 자주 가던 호텔 커피숍에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끊고 나서 장병희 씨가 이제 한참 동안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했는데 또 이제 그 당시만 해더라도 우리가 정치적 여러 가지 어떤 남북 간의 실현기,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또 뭐하고 우리가 이 연상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 1970년대 말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신상옥 최은희 그 부부 납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최은희 신상옥 부부
납치 사건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뒤숭숭했던 그런 무렵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장병혜 씨는 잠시 그 일본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씨도 당시에 그 일본에서 그 납치 미수를 아마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장병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돌이켜 봤을 때 각가지 걱정이 앞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상옥 최은희 사건도 벌어지고 하니까 이런 내용에 또 정통한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의사타진을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조카 사이라고 와서 이렇게 연락이 하고 지금 신상옥 최은희 사건도 이렇게 벌어져서 나라도 뒤숭숭하고 한데 이거 어쩌면 좋겠냐? 내가 나가서 조카 사이를 만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생을 까는 게 좋겠느냐? 이런 여론을 나름대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병혜 씨가 결국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 전화를 걸어온 그 당시에 이 정보원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 안기부가 되겠죠. 안기부 직원이 아마 자신의 연락처를 또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국정원 직원들은 자기 전화번호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고민 끝에 장병혜가 약속 장소에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제 양가경가 중국인 양가경의 또 그 본부인 설아에서 난 아들을 갖다가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장병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조카 사이를 접촉하지 말고 먼 발치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먼 발치에서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딱 나가서 지켜보니까 그 아들이 지켜보니까 젊은 남자하고 노인 한 명이 약속 장소에 나와서 한참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봤는데 끝까지 지켜봤는데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을 보다가 젊은 이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노인네가 그러니까 이 조카 사이가 서울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키도 크고 그리고 이 서울말을 쓰는 거를 이 아들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가서 장병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 이런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실감나게 들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말 한국의 핏줄을 찾았는데 어쨌든 그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서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장병혜 씨는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자, 살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언니가 장택상의 큰딸 그리고 사이가 월북을 해서 거기서 대한민국 초대 항공사령관 이영무 사령관이 6.25 때 납치가 당하고 거기에서 또 애를 낳아서 그 아이하고 그
최유선이하고 결혼해서 아버지가 월북을 해서 강제로 월북을 해서 북송을 당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평양에서 죽기 전에 대한민국에 가라, 고향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중국을 경유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2017년에 이 사망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한번 엮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장택상의 그 맏딸 장병민의 그런 좀 삶도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최양석이라고 하는 그 남편은 그러니까 해방 전이면은 이제 일제강점 시기에 식산은행이죠. 식산은행이 그 당시는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산업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 식산은행의 계리부장으로 일하던 그 최양석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동경제대를 나온 그런 최양석이가 인재였는데, 어쨌든 강복한 후에까지도 남로당에서 그 부부가 활동을 했는데 왜 남로당에서 활동을 했을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또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비서 출신으로 월북했다가 이 남로당 숙청 때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했던 박갑동 씨,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 4.3 사건 때 국회 무슨 그 회관에서 우리가 그 4.3 사건 세미나 했을 때 그 박갑동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목회하시는 분, 지금 포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박갑동 씨하고 교류를 통해 가지고 또 김영삼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장택상 이 딸과 사이에 그 동숭동 2층 양옥집이 김영삼이가 그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고, 거기는 이 서울의 남로당 아지트였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최양석의 장인인 장택상은 수도경찰청장으로서 그 당시에 자익 일수를 하는 그런 최일선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아이러니하게도 이 딸과 사이는 월북을 하고 장택상은 그 빨갱이들을 잡는 수도경찰청장으로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또 좌파가 돼가지고 그 김영삼이가 그 밑에서 같이 가방못질을 하면서 사상적 기초가 닦아졌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논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